안녕하십니까. 인크레파스 강사 장동혁입니다. 오늘 강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인데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여태까지의 강의들이 일반 커피라면 앞으로의 강의들은 TOP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 앞으로의 강의들은 이전 강의들과는 좀 다르게 더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저와 함께 객체 개념을 마스터해 보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목차는 간단하게 객체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이냐, 이것도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자바 이저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저 파이에서 A, P, I, E가 객체지향의 중요한 4가지 개념이에요. 그거의 앞 글자들을 따와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봤고요. 오늘 강의는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배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개념들만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클래스, 또 뭐 객체, 인터페이스, 상속 이런 것들을 다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강의는 좀 가볍게 미리 훑어본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체란 무엇일까요? 현실 세계에서 객체라 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모든 사물이나 개념을 뜻합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집도 하나의 객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 그림처럼 차도 하나의 객체입니다. 물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까요? 어쨌든 이 객체는 물체라는 개념도 포함하고요. 세 번째 그림처럼 빛은 물체일까요? 빛은 물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학은 하나의 학문이죠. 어떻게 보면 개념입니다. 개념도 객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객체는 물체와 이런 개념들을 모두 아우르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란 현실 세계의 객체를 데이터 구조로 표현한 것. 어떻게 집과 차와 빛 같은 것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데이터를 쏙 꺼내오면 차랑 집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러한 집과 차와 빛 등에서 속성들과 기능들을 추출해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차에는 앞유리도 있겠죠? 바퀴도 있을 겁니다. 바퀴의 크기는 얼마고 제조사는 어디고, 안에 차 시트도 있겠죠? 엔진도 있고요. 이러한 차의 속성들을 변수로 만듭니다. 변수에 담는 거예요. 멤버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차는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죠.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춥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차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기능들은 뭘로 만들까요? 속성들을 변수로 만들면 기능들은 메서드로 만듭니다. 지금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상으로 객체를 하나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외계인이라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외계인의 속성과 기능들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즉 정의를 해주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객체들은 많이 있진 않은데요.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객체를 썼었고요. 그리고 스캐너라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값을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객체도 생성을 했습니다. 제가 객체는 new로 생성을 한다 그랬죠. 배열도 객체이므로 new 해서 생성을 하잖아요. 즉 객체는 이렇게 new로 생성하고요. 이렇게 유일하게 스트링만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도 new해서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겁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일까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오기 전에 많이 쓰던 것들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C 언어가 대표적인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자바가 대표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C++도 있고 종류는 많아요. 그렇다면 두 개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구별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의 순서는 알고리즘 순서들을 작성합니다. 알고리즘 순서도 제가 몇 번 언급했었죠. if문의 알고리즘 순서들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true일 때, 또 false일 때 각각 행하는 명령이 다르죠. 즉 이런 전체적인 알고리즘 순서들을 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if문이 몇 개가 나오고 반복문이 몇 개가 나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즉 이 순서에 맞게 긴밀히 연결돼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알고리즘 순서들을 작성하고요. 순서에 따라서 변수와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순서를 살펴볼까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관련성이 높은 변수와 메서드를 갖는 객체, 즉 이 객체가 변수도 갖고 있고 메서드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클래스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알고리즘 순서도를 작성을 합니다. 얘도 알고리즘 순서도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절차적인 특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단지 객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에 정의된 변수와 메서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변수와 메서드를 사용했죠. 하지만 얘네들은 각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변수와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자, 보시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차를 만드는 것에 비유를 해서 순서를 짜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체도 생산하고 차체 조립도 하고 도장, 이런 식으로 되게 할 게 많아요. 하지만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은 일일이 하나하나를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무엇이냐? 이렇게 차체 관련된 것을 묶고요. 실내 관련된 것을 또 묶습니다. 이게 묶은 다음에 객체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차체 관련 공정 객체를 만들고요. 실내 관련 공정 객체, 엔진 관련 공정 객체를 만들어서 나중에 얘들을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조립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즉 얘네들은 순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작업이 다른 작업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세 개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 세 개의 공정들은 서로 관련이 없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순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 개 관련 공정들을 잘 생성을 해서 나중에 갖다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더 편하겠죠. 즉, 이 공정들끼리만 내부적으로 꽉 짜여져 있고 이 공정들 간에는 서로 프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 이름이 뭐냐면 벤틀리인데요. 벤틀리 플러스를 만들고 싶대요. 회사에서 벤틀리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공정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엔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 이 공정들이 다 에러가 나버려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새로운 공정을 다시 짜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엔진 부품이 이런 식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얘 때문에 얘들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면 전체적인 공정을 처음 다시 짜야겠죠. 하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엔진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치면 얘네들은 그대로 놔두고 이 엔진 관련 공정만 좀 수정을 하면 되겠죠. 안에 들어가서 엔진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다 바꾸고 하면 되겠습니다. 즉 노력이 훨씬 줄어들겠죠. 얘만 새로 만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 효율이 높아지고 유지 보수성이 좋아집니다. 즉 재사용을 하니까요. 얘들을 재사용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바 이저 파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API는 Abstraction, 즉 추상화, 폴리몰피즘, 다양성, 그리고 Inheritance, 상속, Encapsulation, 정보 온닉 또는 캡슐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의 앞글자들입니다. 외우기 쉽게 어파이로 외우면 돼요. 자, 그렇다면 추상화란 무엇일까요? 추상화는 영어로는 Abstraction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 화가 이런 그림을 뜻하는 그림화가 아니라 될 화자입니다. 즉 추상적으로 된다라는 건데요. 추상적으로 만든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추상이라 함은 어떤 사물이나 개념에서, 즉 객체겠죠? 객체에서 특성들을 뽑아오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특성들을 이렇게 뽑아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달팽이와 자연? 그런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나선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달팽이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은 이런 달팽이에서 이런 나선 형태의 아름다운 곡선을 가져와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추상화했다는 거죠. 이런 나선 형태를. 그러므로 자바에서도 추상화를 하면 추상적인 특성들을 뽑아서 그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클래스에 대해서 방금 배우셨는데 그 클래스들이 여러 개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여러 개 있다고 하면 이 클래스들을 가만히 놓고 보니 비슷한 특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세모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고 동그라미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얘도 세모 가지고 있고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가 있고 각자의 다른 클래스들과 관련 없는 특성도 가지고 있겠죠. 얘는 이런 거 가지고 있고 얘는 뭐 별표 가지고 있고 얘는 네모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게 다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세모랑 동그라미가 되겠죠. 왜냐면 이 세모랑 동그라미들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이 객체들을 정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모와 동그라미라는 특성을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출을 해서 얘를 또 객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객체들을 이 클래스들이 사용을 하는 거겠죠. 즉 어떠한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의 내용을 다른 클래스에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클래스들의, 즉 객체들의 공통적인 속성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서 그걸 또 하나의 객체로 만들고요. 나중에 추상화랑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때 더 자세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중요한 속성들을 뽑아내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인데요. 포켓몬에서 이런 메타몽이라는 포켓몬이 있습니다. 이 메타몽은 상대 포켓몬의 외형을 혹은 또는 기술을 모두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몽이 피카츄가 될 수 있고요. 메타몽이 꼬부기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아무튼 이 메타몽이라는 형태가 피카츄로도 변했다가 꼬부기로도 변했다가 여러 가지 형태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양성 말 그대로 풀이를 해보자면 많을 다의 형태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해요. B라는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정보처리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보처리 기사를 땄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B라는 기업에 지원할 때는 저는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원을 하겠죠. 기업에서는 그럼 이 사람을 정보처리 기사로 볼 거예요. 또 C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C라는 기업은 정보처리 기사는 필요 없고 대신 대학교 학위가 있어야 된다 라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학위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한 대학교 졸업생인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정보처리 기사도 됐다가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한 졸업생도 됐다가 하는 거예요. 학사도 되는 거겠죠. 즉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 객체의 타입이 이런 A 타입도 됐다가 B 타입도 됐다가 C 타입도 됐다가 하는 겁니다. A라는 참조 변수가 스트링 형태였다가 또 오브젝트라는 객체 형태였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면 다른 기업에는 지원도 안 되겠죠. 정보처리 기사를 취급하는 정보처리 기사가 필요한 회사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오는 이점이 있다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다시 볼 거예요.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세 번째 상속. 상속이라는 말은 물려받는다는 느낌이죠. 부모님이 있으면 자식이 부모한테서 유산이라든지 또 집이라든지 또 유전자도 될 수 있겠죠. 물려받는 겁니다. 그림을 좀 보실까요? 그림은 남이석이 있는데 남이석 아버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죠. 아빠와 나, 그런 예능 프로였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 남이석 아버님으로부터 유전 형질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닮았죠. 그래서 이 어플에서 얼굴을 자동 인식해서 사용자를 알려주는데 이 아버님 자체를 남이석이라고 인식을 해버렸네요. 그만큼 많이 닮았다는 거겠죠.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 상속은, 즉 객체에서 상속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집신벌레인데요. 좀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집신벌레는 단세포죠. 때문에 유성생식을 할 수 없습니다. 무성생식만 가능하고요. 세포 분열을 하죠. 그래서 생식을 하는데 어쨌든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라고 보면 자식은 부모랑 완전 똑같은 존재죠. 형태, 종류, 기능들 모든 것을 다 물려받습니다. 즉 얘는 복제 세포예요. 하지만 이 집신벌레가 지나가다가 A라는 먹이를 먹고 이 집신벌레는 지나가다 B라는 먹이를 먹으면
서로는 달라지겠죠. 이 자식 집신벌레가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고 자신의 속성이나 기능들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예를 들어서 스트링 2라는 클래스를 선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스트링 2 클래스가 스트링 클래스를 상속받겠다고 선언을 하면 이 스트링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가져오고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는 이런 length라는 변수가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변수들과 메서드를 모두 다 가져오고요. 여기에 추가로 더 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메서드도 생성할 수 있고 변수도 생성할 수 있어요. 좀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다음에 배울 때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보 은닉, 즉 인캡슐레이션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공간에 이런 식으로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고 스티커를 붙여놓잖아요. 정보 은닉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나 또는 객체의 변수 또는 객체의 메서드에 이것들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다 라고 정의해 놓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즉, 이 객체는 어떠한 객체들이 참조를 할 수 있다 라고 못을 박는 거고요. 변수도 마찬가지로 이 변수에 접근하려면 어떠한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메서드도 이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최소한 어떤 건 돼야 된다. 그 어떤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고요. 인캡슐레이션이란 캡슐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캡슐화를 통해서 얘네들의 접근 허용 범위를 지정하는 거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고요. 오늘 강의는 객체의 지향을 본격적으로 배우기에 앞서 맛보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만 개념들을 건드려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예제들과 함께 본격적인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